보이시나요? 예, 대한민국 인터넷 대상 수상, 어, 인터넷 365라는 프로인데요. 이게 여러분 다 잘 아는 배우, 신영균 배우 있잖아요. 뭐 안성기 배우 뭐 이런 이제 문화예술인들이 십시일반 이제 해서 만드는 인터뷰 전문 신문이에요. 근데 여기에 정진원 교수의 인문학 놀이터 이야기라고 제가 이제 쓰는 글을 실어주는 그런 이제 고정 이제 칼럼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처음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해가지고 어, 우리 지난번에 노래하는 상공유사 4편 이제 수로부인에 대해서 썼고 오늘은 경덕왕의 왕비였던 수로부인의 딸 산모부인에 대해서 이번 주에 썼어요. 그래서 이제 목요일 날은 미디어부터에서 나올 건데 그 명칼럼 365에서 이렇게 처용에 대해서 첫 번째 쓴 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다시 실어주시기로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좋은 점은 이렇게 여러 가지 사진 자료들을 많이 실어주는 그런 것들이에요. 네. 요런 제가 개운사, 아직도 그 망해사라고 하는, 그 절이 울산에 아직도 남아있고, 이 두 부도는 굉장히 아름다운 부도인데, 다 이제 도굴당해서 지금은 이렇게 이제 남아있지만 아주 정교하게 예술작품으로 남아있는 그 망해사 절에 갔었던 이야기. 그리고 제가 이제 왜 처용가만 있냐? 왜 처용의 아내의 노래하고 역신이 전염병을 이제 퍼뜨리지 않겠다고 싹싹 비는 그 처용이 그 역신이 비는 노래는 왜 없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노래를 만들었거든요. 역신의 노래, 처용 아내의 노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 처용이 저는 청룡에서 왔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청룡의 해에 한번 그 부적 삼아서 다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보면 제가 이제 터키에 대한 이야기도 쓰고 그다음에 이제 돈현 스님이라든지 월운 스님이라든지 우리 월운 스님이야 뭐 다 알고 계시죠? 우리 지금 봉선사 불경서당 창건자이시고 또 동국역경원장을 오래 하셨고 또 한글대장경의 역사를 이룩하신 그분의 이제 법맥을 이어서 지금 우리 머린속보대학을 이렇게 면면이 이어나가고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여기에 담아 있으니까 들어가셔서 이렇게 보시면 바로 떠요. 제가 단톡에 올려놓은 그 링크를 가지고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죠. 오늘 21강입니다. 네. 우리가 이제 방학을 마치고 지금 새 학기 3월이어가지고 새로 들어오신 분들도 많이 계신데 우리가 지난 9월부터 우리 석보상절 3권 석보상절이 지금 남아있는 책이 1권, 2권이 없어요. 그래서 3권이 제일 첫 번째 책으로 남아있는 이 역사적인 그 책을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14번째 이야기로 시달다 태자가 드디어 사문유관 하시고 정반함께 출가하겠다고 선언하시고 이제 출가하기 전 일주일 그 막전 막후의 이야기 하고 이제 곡두라고 하는 건 우리 스님들이 법문하실 때 허공꽃 이야기 많이 하죠. 그 능엄경에도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는 봉선사 이 불교대학에서 삼국유사도 강의하고 능원경 언해도 강의할 날이 그래서 그야말로 이제 어른 스님의 한글 불경서당을 정말 이어갈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기를 발언하고 서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2024년 3월 26일 화요일 오후 1시이고요. 봉선사 원인석보대학에 저는 터키 에르제스 대학 한국학과에서 일하고 있는 정진원입니다. 제가 어저께 이제 요새 계속 이게 이제 복층으로 되어 있는 타운하우스인데 그 2층에 위층에 이제 그 잠자리 그 자는 방이 있어요. 침실이. 매일매일 뭐가 할 일이 많은 거예요. 이게 마지막 학기고, 이제 제가 지금 또 터키어 중급반 단계에 들어가서 공부하고 있는데 내용이 너무 어렵고, 그리고 이제 또 제 본연의, 그 업무인 이제 학생들한테 가르치는 일, 요새는 시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 낭송하는 법, 어저께는 뭐, 동시 쓰는 법, 이런 것들을 가르치고, 그러고 오면은 이제 여기가 또 학생 수가 많아서 주간 야간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그래서 끝나고 오면 너무 피곤하니까 소파에서 계속 잠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밤 한 12시 반쯤 깨서 올라가면 그때 씻고 뭐 하면 이제 잠이 달아나가지고 제가 거의 밤을 새우다시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막 잠깐 눈 붙였나 했더니 지금 7시가 됐습니다. 21강 차례 우리 지난 시간에 못 오신 분들 산토시 선생님 그 유튜브 들어보시기 바래요. 시달타가 이제 그 출가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출가한 지 6년 후에 내 아들 라홀라가 태어날 것입니다라고 예언을 해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그 미디어 부타에서 하는 노래하는 상국유사 수로부인 이야기를 같이 읽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그 삼국유사가 왜 중요한가 하면은 저는 이제 두 개의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는 이 그 석보상절 월인석보를 그 이제 가지고 박사 논문을 쓴 이제 문학 박사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월인석보 석보상절의 내용이 전부 다 불교 이야기여서 제가 이제 동국대 불교학과에 다시 들어가서 또 한 십수년 만에 받은 이제 박사학위가 삼국유사 박사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삼국유사는 고조선부터 고려시대까지를 아우르는 최고의 그 걸작이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릴 수 있고 또 이 석보상절 월인석보는 이제 이 책을 기본으로 해가지고 뭐 능원경언에 뭐 금강경언에 원각경언에 뭐 굉장히 많은 불경들 뭐 그 만트라 진언집 같은 것들이 나오지만 이 두 책이 정말 그 훈민정음 책의 첫 번째 책이자 진짜 최고의 책이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연구하는 책의 그 행운이 이렇게 좋은 사람이 세상에 있을 수 있나? 저는 지금 정말 그 세상에 이런 일에 내가 나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21강은 이제 14번째 이야기인데 꼭 한 글자씩 틀려요. 출가 일주일 전후의 이야기 그리고 그 허공꽃 또는 곡두 우리한테는 꼭두각시에서 곡두로 남아 있고 그 곡두 박물관이라고 있다고 해요. 서울에 그 대학로랑 북촌에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이따 한번 또 보여드릴 수 있으면 보여드릴 텐데, 그, 이제 이제 사람이, 이제 세상을 하직할 때, 이렇게 같이 친구로, 그 저세상으로, 인도하는 그러한 역할을 한대요. 근데, 그게 굉장히 막 뭐라고 할까, 해학적이고, 막 춤도 추고 있고, 노래도 부르고 있고, 뭐 악기도 두드리고 있고, 그 아주 표정이 발랄하다고 그런 이야기를 해서 제가 서울 가면 꼭 한번 가봐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 이야기를 이제 드리려고 하고, 어제 제가 예고했듯이 소설가가 본 세조임금은 어떤가? 제가 지금 책을 읽고 있는데 그것도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김동인이라는 소설가를 제가 굉장히 좋아해요. 제가 이제 홍익대학교 시절부터 그 이제 교양국어로 김동인에 대해서 이제 강의도 하고 이광수에 대해서 강의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 지금은 이제 전공 강의를 하니까 그때는 이제 교양이라고 해서 뭐 한국 언어, 한국 문학에 대한 뭐 굉장히 전문화를 망라한 강의를 했었을 때, 김동인하고 이광수가 저의 그 청소년기를 거의 이끌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정말 천재 두 소설가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중학교 때 김동인의 운영궁의 봄이라는 소설을 읽고 완전히 대원군을 다시 보게 된 거예요. 대원군이 우리가 뭐 국사책에서 배울 때는 뭐 그 고종 뒤에서 그 세국 정책을 펼쳐가지고 우리가 이 모양 이 꼴이 됐다, 일본에 그 강점됐다, 뭐 이런 이야기를 이제 그 역사로 했는데, 이 사람이 굉장히 하여튼 쇠락한 양반이 아주 의지를 가지고 그 이제 왕 노릇을 하는, 그야말로 이제 어린 고종 뒤에서 실질적인 왕 노릇을 하고 일세를 풍미하는 그런 이야기를 읽고 굉장히 감명을 받았어요. 물론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단편소설 뭐 감자나 배따라기로도 유명을 하지만, 그리고 요새 이제 제가 세상이 좋아져서 전자책으로 대수양을 읽고 있습니다. 이제 그 대수양을 아직 끝까지 못 읽었는데 그 내용을 오늘 이광수의 그 세조대왕, 대수양은 이제 그 수양대군을 세조가 왕자 시절의 이름을 가지고 이제 이름을 붙인 거죠. 그 이야기를 잠깐, 그러니까 이제 그 민족문화대백과를 정리해 가지고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인이 지은 장편 역사소설인데 1941년에 이제 연재된 소설이에요. 이 작품은 이광수의 단종애사와 보통 비교가 많이 되고 있어요. 그 단종애사는 그 이제 이름에서 보듯이 세조의 그 이제 조카이기도 했던 단종의 슬픈 역사라는 뜻이잖아요. 그 이유는 같은 시기에 정치적 질서의 형성을 역사관을 달리하여 이광수하고 이제 그 소설을 쓰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광수는 어린 왕 단종을 정통 왕권으로 보고 수양대군이 그 단종의 왕 자리를 빼앗아서 찬탈해서 왕권 교체가 이루어졌음을 아주 이제 그 수양대군에 대해서 비판적이고 부정적으로 묘사를 했어요. 그런데 김동인은 수양대군을 정치적 역량과 통치자로서 정치 이념이 확립된 위대한 인물로 이해하고 묘사했죠.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이제 지금 석보상절 월인석보 이런 그 강경도감의 능언경언의 이런 책들을 보면서 세조를 재평가해야 된다라고 이제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벌써 40년 전이면 제가 태어나기 20년 전부터 이런 역사관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광수가 사육신의 관점이라면 이제 저기 김동인의 관점은 21세기적 관점이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는 세조가 어린 조카를 죽이고 왕이 된 포항무대한 나쁜 임금 이렇게만 알고 있는 게 맞잖아요. 이광수는 그 군신의 의리, 임금과 신하의 그 이제 이제 그 의리라는 도덕관에 비추어서 정통 왕권을 이제 문제 삼는 그런 소설을 썼다면 단종회사가, 김동인은 정치 역량과 통치 업적을 주로 해서
역사 발전의 법칙성을 더 존중한 사관을 보이고 있다. 그러니까 이때가 우리가 늘 얘기하지만 이제 단종이 그 왕이 됐을 때 에, 그 이제 나라가 세워진 지 한 50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신생 국가의 젖먹이 국가인데 신생아 국가인데 그 어린 단종이 왕이 돼가지고 신하들 그 개국공신들 신하의 그 손아귀에서 이제 좌지우지되고 그리고 정치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신하들이 그 황표라고 해서 노란 지금 뭐 포스트잇 같은 거를 붙이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동그라미를 치십시오. 뭐 이렇게 이제 그런 거를 봤는데 이때 이 저기 이 수양대군은 그 이제 30대에 한창 혈기왕성하고 그야말로 이제 제가 봐도 왕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대수양을 읽어보면 세종이 첫째 아들 문종이 금방 죽었잖아요. 한 뭐 2년 만인가에 죽어요. 어, 그, 문종이 너무 병약하고 그 왕의 제목이 못 돼서 둘째 아들인 수양이 왕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걸 이제 속으로 고뇌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차마 그러지 못했던 것은 세종 자체가 셋째 아들로 태어났는데 양령, 효령 두 이제 형을 제치고 왕이 됐는데 자기 대해서 또 이제 장남이 아니라 둘째 아들이 가면 이 조선 왕조의 사직이 위태롭다 해가지고 그냥 이제 문종을 왕으로 세우고 수양한테 형한테 대들지 말고 또 조카 단종까지 잘 보필해다오 그러고 유언을 남기고 이제 세상을 떠나는 그런 장면이 그려져 있거든요. 줄거리는 그러니까 수양대군이 제가 지금 여기를 읽고 있는데 단종이 왕이 돼서 중국에서 단종이 왕이 된 것을 인정하는 어떤 이제 그런 징표 그리고 선물을 보내와요. 그러면 그걸 또 답례하기 위해서 살해를 하기 위해서 살해하는 사신으로 명나라를 갑니다. 이때 수양대군의 아우가 안평대군인데 한 살 연년생이에요. 이 안평대군도 정말 수양과 그 쌍벽을 그 이제 겨룰 만한 수양은 아주 뭐 호탕한 남자다운 그런 기계와 그 무사의 기질과 이 통솔하는 어떤 리더십이 강한 그런 이제 사람이고 석보상조를 쓸 만큼의 이제 문제라고 하죠. 문학적인 재질도 뛰어났다고 하면 안평대군도 이해 못지 않아서 저는 안평대군에 대한 책을 누가 하나 썼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 안평대군에 대해서도 제가 언제 한번 또 공부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안평대구는 특히 제가 살고 있는 마포 쪽에 담담정이라고 하는 지금 망원동의 망원정하고 그 두 정자를 짓고 그야말로 시설화에 능한 그런 예술가였고 또 이제 그 무술에도 형 못지 않은 그런 아주 대단한 그 하여튼 문물을 겸비한 최양대군과 안평대군 이제 둘째 셋째 아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연년생이니까 저도 제 남동생하고 연년생이지만 어렸을 때 뭐 엄청나게 싸웠거든요. 굉장히 이제 서로 그 이제 비교를 하고 비교를 또 당하고 하면서 이제 결국 이 안평대군이 그 이제 사양을 받고 강화도에서 이제 죽어요. 이 수양대군에 의해서. 그래서 안평대군에 대해서 너무 이제 나는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안평대군이 수양대군을 늘 시샘하는 역할로 나오고 있어서 안평대군도 좀 재평가가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단종을 이제 호위하고 있는 김종서 세력 하고 이제 결탁을 해서 수양대군 형을 부정하고 제거하려는 이제 또 반역의 음모를 꾀하는 그런 역할로 나와요. 그때 이제 수양대군이 그 훈구 대신 옛날 그 신하들을 다
그 단종을 에워싸고 있던 세력들을 제거하면서 안평도 제거를 하게 되고, 나이가 어린 단종은 이제 이 공포 분위기에 질려서 이제 수양대군에게 왕위를 넘기고, 수양대군은 그 이제 바로 뭐 왕위를 넘긴다고 해서 바로 왕이 되는 건 아니에요. 한 뭐 2, 3년 걸려요. 백번을 치고 이제 왕이 될 준비를 차근차근 한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어, 그래서 이제 이 이광수에 비교해서 이 대수양이라는 그 김동인의 소설을 보면 의의와 평가가 이렇습니다. 그 역사, 조선 초기의 역사를 재구성해서 보인다는 점에서 볼 때, 이광수는 역사적 자료에 의존하고 있는데 반해서 김동인은 거의 허구적 구성에 의존하였다고 하는데 나 이 말에 반대예요. 그 읽어보면 그때는 지금처럼 조선왕조실록을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정말 조선 왕조실록을 샅샅이 읽고 쓰는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 조선 왕조의 그런 아마 그때만 해도 조선 왕조가 망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보고 듣고 배우고 어렸을 때 자란 그런 것들도 그 자기의 경험치도 크게 작용을 했을 테지만 굉장히 공부 많이 하고 쓴 소설이구나를 느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쨌든 이 김동인과 이광수 두 천재 작가가 모두 일제 강점기에 우리의 민족 역사를 기초로 해서 문학 작품을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이 두 사람이 있었기에 이 한 인물을 두 천재 작가가 그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하고 반드시 읽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민족 주체성이라든지 그 당시에 이제 거의 뭐 우리가 일본의 저기 뭐야 이름도 일본 이름 써야 되고 또 뭐죠 말도 일본 말 배워야 되고 이름과 모국어가 바뀐다는 거는 그냥 나라가 없어진다는 건데 거기에 민족 주체성을 이 당시에 1930년대 40년대란 말이죠. 각성시키려는 의도가 둘 다 있었다. 여기에는 이광수의 보수적인 정통론으로 단종회사가 보이고 또 김동인의 그 과감한 개혁 의지로서의 대수양이 보인다. 김동인의 개혁적인 사상은 그 이면에 충동적이고 격정적인 기질과 동질성을 지닌 것으로 보인다. 이거는 이제 김동인이 굉장히 부잣집 아들로 태어났대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그 한국 전쟁 6.25가 났을 때 이 사람이 이제 병에 걸리고 거의 뭐 이제 그 피난도 못 가고 서울에서 이제 그야말로 혼자 고독사를 하는 지경에 이르게 돼요. 그리고 이제 약간 아나무인이고 독단적인 그런 이제 행태를 많이 보였나 봐요. 그래서 이것도 다분히 그 개인적인 그 감정이 들어간 평가라고 보여서, 이것도 우리는 객관적인 시각으로 다시 봐야 될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고, 김동희는 이광수의 역사관이 보수적이고, 이제 뭐 정통의 역사라고 그 정통의 역사라는 건 조선 왕조 그 실록 조선 왕조가 하고 싶은 말을 그대로 하는 것에 이제 에, 김동희는 비판적으로 보았고 그런 입장에서 쓴 단종만을 이제 위하는 이광수의 이 단종예사라는 소설의 정면으로 반박하고 도전한 문학적 시도로 대수양이 쓰여져서 저는 이 두 소설이 있어서 너무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김동인이 이제 이 대수양이라는 작품에서 의도적으로 나타낸 사료적 근거는 김종직과 남효원을 중심으로 한 수양을 배격하는 그런 논쟁을 들 수가 있는데 그러한 사료가 그릇되었다. 그러니까 왜 세조가 나쁜 일만 했느냐 이제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는 거예요. 곧 수양이 이 김동인이 보기에 훌륭한 인물인데 그 김종직이라든지 남효원이라는 이 조선시대 학자들이 왜곡해서 이제 써놨기 때문에
이거는 세조의 어떤 그 부정적인 일면만을 본 것이지 그 당시에 조선왕조의 500년 사직이나 그 사회의 그 백성들의 이제 기반을 탄탄히 해서 조선시대를 이제 태평성대를 구가하려고 하는 그런 왕의 자질을 가지고 있고 민심을 고려하지 않은 그런 이제 비판을 위한 비판일 뿐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어, 근데 이제 이광수가 세조대왕을 썼더라고요. 근데 이광수는 이 세조대왕도 이제 제가 다음에 이 책을 읽어볼 건데 어, 그다지 알려지지 않았어요. 단종회사에 비해서. 내용상 이거는 이제 1940년도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김동인의 대수영보다 1년 먼저 나온 거죠. 내용상으로는 1928년 서부터 29년까지 동아일보의 연재에서 뭐 어마어마한 인기를 이제 끌었던 작품이 단종회사래요. 근데 이제 그 이후의 이야기를 세조대왕으로 쓴 건데 수양대군의 말년을 다룬 작품인데 이광수도 이 단종회사를 쓰면서 너무나 이제 수양대군을 왕만 노리는 탐욕적인 인물로 부정적으로 묘사했다고 스스로 반성을 해요. 그래서 이제 세조대왕에서는 이제 나라와 백성을 생각하고 금욕적인 생활을 하는 긍정적인 인물로 묘사하는 소설을 다시 씁니다. 세조가 신하와 뭐 그 단종이라든지 동생 안평대군을 죽인 건 사실이지만 백성들은 그가 이제 왕이 된 후에 그 좋은 정사를 펼쳐서 다들 칭송했다라는 그런 이제 스토리가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단종을 폐위시키고 왕위에 오른 세조가 우리가 월인석고 서문에서 읽었듯이 너무나 이제 그 괴로워하면서 참회를 하고 그런 이제 절절한 그 육성을 우리가 그 월인석고 서문에서 공부하면서 들을 수 있었지 않습니까? 그 잘못에 대한 반성 그리고 이제 불교에 귀의하는 그런 곳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이것은 이제 이 당시에 우리 또 봉선사하고 관련이 되는데 월운 스님의 스승인 운어 스님하고 이광수하고 같은 그 동네 한마을 시족 그게 이제 그때는 뭐 6촌이라든지 8촌이라든지 다 시족 마을에서 같이 살고 있었는데 생년월이 같아요. 1892년 2월에 운어 스님이 2월 초순인가에 태어나고 이광수가 뭐 2월 하순에 태어나든가 그래서 쌍둥이처럼 같이 자라고 또 이광수가 그때 부모가 다 콜레라에 걸려서 전염병에 지금으로 치면 코로나에 걸려서 다 일찍 죽어요. 그래서 이 운어 스님의 집에 가서 자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은 정말 쌍둥이처럼 이제 그 살았는데 운어 스님은 이제 임시정부에서 독립 활동을 하고 독립운동을 하고 그러다가 이제 그 일본의 감시를 받아서 이제 금강산 뭐 유점산가에 들어가서 숨어 있다가 그 불교책을 보고 이제 불교에 귀의해서 스님이 되었는데 이제 이광수는 또 민족의 지도자로서 이제 글을 써서 문필가로서 우리 이제 그 일제 강점기에 우리나라 사람들을 이제 그 지도하는 그런 리더가 돼서 우연히 금강산 그 절에서 둘이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그 서울 세검정의 자하문 밖에 거기 살았는데 지금도 그 절이 있어요. 소림사라는 절에 가서 이제 자주 있게 되고 하는데 그때 운원 스님이 법화경 한지를 지게에 지고 가서 이 불교에 귀의를 시킵니다. 이광수를. 그래서 이광수는 법화경을 너무나 좋아해서 법화경에 대한 소설을 쓴 게 사랑이에요. 법화경의 관세음보살 보문품을 현대 소설로 써놓은 것이 사랑. 뭐죠? 안빈과 석순옥의 사랑. 저도 그것도 이제 중학교 때 읽고 너무너무 이제 그 제가 좋아했던 소설인데 그렇게 읽었고 그래서 이제 이 세조에 대해서 다시 보기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런 부분 요런 데 초점을 맞춰서 세조에 대한 논문을 한번 써보고 싶다는 생각도 지금 여러분께 말씀드리면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단종회사나 이순신
1920년대 역사 소설에 비해서는 연구가 덜 이루어진 작품이라서 요 내용을 찾는데도 한참 걸렸어요. 요건 너무 이제 기니까, 요 줄거리, 예, 그 네이버에 들어가서 찾아서 읽어보시고, 이 세조가 한 13년, 14년 동안 왕노릇을 하고 죽어요. 불교에 관심을 가졌다, 경전을 연구했다, 절을 많이 세웠다, 그리고 이제 유교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불교를 반대하는 신하들을 이제 음, 그 말에 듣지 않았다. 백성들은 세조가 이처럼 불교 중흥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그 숙질, 숙은 아제비숙 그 삼촌 그 수양이고 지금 세조고 질은 이제 단종을 말하는 거죠. 참혹한 일을 벌이고 왕위에 오른 자신의 죄를 갚기 위해서라고 여긴다. 이것도 저희가 이 공부하다 보면 그게 느껴지죠. 백성들의 말처럼 세조는 불교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자신의 과거와 죄, 업보에 대해서 깊이 이제 생각하고 고려하고 이제 참회하는 그런 이제 세월을 살게 돼요. 즉위한 지 2년 만에 의경세자가 세상을 떠나죠. 20살에 갑자기. 자기가 벌인 잘못한 일에 업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자기가 버려서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을 죽게 하고 희생하게 한 것이 아니라 조선 왕조를 이룩하기 위한 그 나라의 발전, 백성의 나은 삶을 위해서라고 이제 자기는 진짜 왕노릇을 열심히 하거든요. 그러나 마음이 괴로운 것은 어쩔 수 없었다. 그러니까 이제 세조의 마음에 들어가서 이런 이야기를 쓰고, 그러니까 대수양이라는 이름에서 보듯이 이제 김동인은 수양대군에 대해서 이제 집중적으로 조명을 해서 썼다면, 이제 이광수는 세조 대왕 해가지고 세조가 왕이 된 다음에 불교에 귀의하면서 참여하는 그리고 이제 조선 왕조를 위해서 백성을 위하는 그런 정치를 피우면서 고뇌하는 그런 모습을 그렸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세조는 5년 동안 이제 그 나라의 모든 일을 진두지휘하면서 지금 탑골공원인 대원각사를 세우죠. 그 다음에 그 경찬회를 열고 이제 또 경찬회는 절의 완공을 축하하는 무슨 축제 같은 건데 자기가 왕이 되면서 사형시키거나 폐위한 단종, 안평대군, 금성대군, 사육신 등을 위로하는 제를 올리고 그들의 가족들을 복위시킬 계획을 세우는데 이거는 그렇게 한 것들도 있고 다 못하고 죽은 거는 정의왕후가 이제 복원을 다 시켜요. 그리고 단종의 부인에게도 이제 그 먹을 것과 이제 어, 후원 같은 것들을 하고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서거정에게 명령해서 김시습이라는 그 이제 스님이기도 하죠. 법사로 초청을 하는데 김시습은 단종의 영혼을 달래기 위해서 이제 설법을 한다. 이에 감명을 받은 이제 세조가 벼슬을 주려고 하지만 멀리 떠난다. 뭐 이런 이야기. 그리고 이제 그 심신이 지치고 그 이제 명나라 사신을 맞이하기 위해서 새벽비를 맞다가 건강이 악화되어서 이제 상황으로 물러난 지 하루 만에 이제 돌아가시는데 자신이 존경하는 스님 신미대사도 나와요. 여기에 법문을 듣다가 쓰러져서 이제 세상을 하직한다. 뭐 그래서 이게 네이버 지식백과에 들어가서 세조대왕 치면 이렇게 나오고 이 송하춘 선생은 이제 고려대 교수님이었던 뭐 문학 전공 자예요. 예. 그리고 이제 단종회사도 짧게만 보면 어, 이 여러 가지로 이렇게 그 이제 네 편의 기승전결 방식으로 되어 있고 내용은 수양대군이 단종의 왕위를 뺏는 그런 줄거리로 되어 있고
이게 그때 저기 뭐야 이광수가 엄청나게 아팠어요. 뭐 척추 뭐 카리에스인가 뭔가 하여튼 제가 이제 이광수 전집을 읽고 이광수에 대해서도 이제 논문을 쓴 적이 있었는데 연구를 하고 10차례나 연재가 중단될 정도로 이제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때 독자들이 뭐 너무너무 하여튼 이제 기다려가지고 이제 집필을 계속을 했다. 제목에서도 보는 바와 같이 단종의 억울한 죽음에 초점을 맞추고 이제 후에 발표된 김동인의 대수양과 달리 수양대군을 이제 단종을 죽인 가해자로 그려서 아주 그냥 잔혹한 성격을 부각을 시킨 그런 이제 소설이었는데 이광수 본인도 이 작품에서 수양대군을 너무 악인으로만 묘사했다고 반성을 해서 10년 정도 지난 다음에 1928년인데 그거 1940년에 나왔잖아요. 세조대왕을 집필했다. 요 내용은 뭐 이제 단종이 태어나자 세종 이제 할아버지죠. 단종의 할아버지 세종이 그때 젊었던 신숙주 성산문에게 단종을 잘 보필해라라고 부탁을 하고 그리고 단종의 아버지 문종이 왕위에 오른 후에 집현전 학사들한테도 이제 이 단종을 잘 부탁을 하고 그렇게 이제 그러자 이제 수양대군은 못마땅하게 여겼다. 근데 이제 대수양에서는 이렇게 안 쓰죠. 그런데 이제 문종이 왕위에 오른 지 그 아버지 세종의 3년상도 못 치르고 죽고 이제 어린 아들 단종이 그때 한 뭐 10살 때 이제 남짓 정도 된 것 같아요. 수양대군이 이제 이제 분통을 터뜨리고 권남, 한명회 같은 사람들이 이제 이 수양대군을 도와서 대유정난을 일으켜요. 그리고 이제 네, 정인지도 이제 추천을 하고, 그래서 수양대군은 한명회를 신임을 해서 한명회의 이제 딸인가 하고 수양대군 아들인가가 또 결혼을 해요. 거기에는 이 수양대군의 부인 정의왕후도 이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김종서라는 옛날 대신을 위시한 반대파를 숙청을 하고 영의정에 올라서 권세를 휘두르고 이에 이제 성산문, 박팽년, 유성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사육신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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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람들은 적인 것 같아요. 성산문 신숙주 맞는데 유성원 등은 사육신이 돼요. 6명의 충신들이 모여. 그 다음에 수양대군은 동생 안평대군에게 사약을 내려서 이제 반대 세력을 다 없애고 어, 단종이 권세를 잡기 전에 자기가 왕위에 오를 계획을 세워서 이제 한명회와 정인지가 단종에게 왕위를 물러나라라고 종용을 하고 수양대군에게 넘기고 이제 이 성산문 박백년 유성원 같은 사육신은 죽고 단종은 영월로 의배를 떠나고 거기에서 또 이제 사약을 받고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이 단종회사의 줄거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탁보상조를 쓴 수양대군 시절에 쓴 거예요. 두 어, 이야기를 한번 읽었어요. 자, 그러면 요거 우리 어디 갔나요? 탁보상절 최종본 160쪽을 이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4번째 이야기, 시달타 태자 출가 일주일 전후와 곡두의 의미. 네, 어떠셨어요? 대수양 이야기 재미있으셨어요? 제가 지금 저기 화면 공유를 하고서는 잠시 이걸 하느라고 끌었더니 졸고 계신 분도 계시고 그래서 바로 제가 이걸 올렸습니다. 출가에 관련해서
지금 네. 석고상절에서 이제 세 번째 이야기를 제가 쓰고 있어요. 이 석고상절 우리 이 교재는 제가 저기 현대불교 신문에 1년 동안 연재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 연재한 것들을 다시 수정 보완해가지고 책을 낸 겁니다. 이제 드디어 출가를 하는 날이 다가왔어요. 시달타 태자가 그 지금 우리로 치면 동대문, 서대문, 남대문, 북대문 가서 노병사와 에별리고에 대한 걸 통찰을 하고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마지막 북대문에서 그 사문 스님의 모습으로 이제 변신해서 내려온 하늘신 정거천을 만나서 출가를 결심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출가, 나갈 출집가. 그야말로 집을 떠나는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결혼을 할 때, 결혼을 얘기할 때도 출가했습니까? 출가한 자녀가 있습니까? 뭐 언제 출가하셨나요? 뭐 이렇게 물어볼 때도 있었죠. 우리가 그리고 또 그 순서를 바꿔서 흔히 말하는 가출 똑같아요. 집 가자 나갈 출자인데 집을 나가는 거 또 비슷한데 불교에서는 출가가 번뇌 얽매인 세속의 인연을 버리고 수행 생활에 들어간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가출은 뭐죠? 그 이제 부모의 허락 없이 그냥 청소년기에 하나의 어떤 그 일탈로 집을 이제 그냥 나와버리는 일이죠. 그래서 가출을 해서 이렇게 수행 생활에 들어가는 경우는 거의 없죠. 그래서 출가의 반대말이 재가인데, 에, 재가는 있을 때자 집가자잖아요. 집에 있다. 그러니까 출가 수행자, 재가 수행자의 줄임말일 수도 있는데, 우바세 우바이는 그 집에서 수행하는 남자, 청신사라고도 하죠. 우바이는 집에서 수행하는 여성. 청신녀라고도 하죠. 그래서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를 합해서 사부 대죽이라고도 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언젠가 집을 떠나죠. 저야말로 이제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저는 가출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제가 이제 오남매 이제 맞이였고 어, 이제 그래서 네 명의 동생들을 늘 어렸을 때 제가 이제 건사해야 됐어요. 그러나 뭐 이제 가게를 책임진 우리 아버지 직업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화가이셨기 때문에 그림을 그려갖고 지금도 그림을 그려서 지금 제 조카도 화가고 제 동생도 화가이지만 생활인으로서 사는 거는 거의 불가능해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 그걸 해내신 분이죠. 화가인 아버지가 그림을 그릴 때는 그때 거의 연년생 오남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다 이제 저하고 남동생만 연년생이고 다 2살 터울인데 다 이렇게 해보면 그 7년 동안의 오남매를 우리 엄마가 낳았거든요. 뭐 거의 이제 연년생이라고 봐야 되죠. 어, 그러니까 얼마나 애기들이에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그림을 그릴 동안은 또 그 집이 또 변변치 않았겠죠. 어, 숨도 못 쉬고 조용히 했어야지 돼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정말 혼자이고 싶었어요. 그리고 우리 엄마가 또 어렸을 때 저한테 중이나 될 팔자라는 말 엄청 많이 썼어요. 그래갖고 제가 이상하게 지금으로 네. 치면 오신채 같은 걸 안 먹고 고기도 싫어하고 아니, 지금 약간 우리 슈퍼 스님처럼 때문에 공부하고 저기 있는데. 정보길 알마, 보살님 마이크 꺼주세요. 아닌데. 마이크 꺼주세요. 어, 그래서 하여튼 그때 또 당시에 저기 서울에 있다는 중학생. 것은 그 마이크가 켜져 있습니다.
멘트 중국사 같잖아요. 못 들으시, 어제. 어떡해. 어? 아이돌 봤어요. 다시, 제가 할 수 없이 다시 켰어. 이풍호 선생님, 원수연 선생님, 들어오셨네요. 예. 누가, 네. 이거, 정봉재 선생님 꺼져 있는데, 누가 마이크 키셨어요? 아니, 저기, 소리 안 나게 해주세요. 예.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예. 음. 어, 그리고 이제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일가 친척이 서울에 집이 있으면, 서울에 볼 일 있으면 다 서울에 그 집에 와서 살다시피 해요. 그래서 우리 식구만 지금 오남매니까 일곱 식구인데, 에, 일곱 식구만 살 때가 별로 없었어요. 집도 되게 좁았는데, 지방에 사는 일가 친척이 일이 있거나 서울에 이제 취직하러 오면 완전히 뭐 취직할 때까지 우리 집에 있고 취직하면 또 이제 그 회사 다녀야 되기 때문에 또 우리 집에 있고 어떤 때는 내가 세어보면 한 20명도 우리 집에서 살았던 것 같아요. 늘 우리 집에서 거의 여관처럼 잠자고 같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다들 가난했지만 사람 사는 것 같고 정이 넘쳤다고 추억에 잠기지만 그 어린 마음에도 아우 난 진짜 너무너무 이제 저기 혼자 있고 싶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정작 그 정식으로 집을 나간 건 제 그 네 동생이 다 결혼할 때까지 저는 결혼 안 하고 계속 그 집에서 살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남들보다 한 10년 늦게 결혼을 이제 하고 나서 제가 집을 떠나게 됐죠.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참 인생의 아이러니다. 그러니까 시달타 태자와는 차원이 다른 이제 뭐 불반된 이제 불발된 집 나가는 일에 제 이제 추억을 같이 좀 재미있으라고 써봤는데 여러분은 언제 출가를 해보고 싶다라든지 가출을 하고 싶다라는 그 생각을 한 번씩은 다 해보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언제 그런 생각을 하셨는지 마음에 품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아울러 출세가는 세간을 떠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스님이 되는 걸 이제 출세간에 사는 그 이제 수행자라고 얘기도 하는데 이 출가의 의미, 출세관과 출가의 의미도 한번 이 기회에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시탈타 태자죠. 출가 일주일 전. 그 헬만 헬세의 시탈타를 저는 안 읽었는데, 아까 제가 이광수 김동인의 소설을 읽으면서 청소년기를 보냈듯이, 또 우리 시대에는 또 헤르만 헤세의 그 이제 독일 소설가 책 안 읽고는 또 이제 성장을 못한다고 할 정도로 저도 뭐 데미안이라든지 무슨 뭐 유리알 루이라든지 그 옛날에는 뭐 전혜린도 그렇고 독일에 가서 유학하고 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리고 그런 서양의 이제 유명한 그런 철학자라든지 뭐 무슨 비틀즈도 그렇죠. 다 인도에 가서 영향을 받고 그 불교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스티브 잡스도 지금 뭐 그랬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인도에 가서 이제 인도의 철학 이제 지금은 힌두이즘에 불교가 들어있지만 그런 이제 불교 철학을 접하고 와서 이 사람들의 가치관이나 세계관이 확 바뀌면서 아주 세상을 위한 뭐 뛰어난 발명품, 뭐 뛰어난 음악, 뛰어난 문학 작품을 쓴단 말이죠. 인도에 뭐가 있는 것만은 특별한 것이 있는 것만은 확실합니다. 태자 출가 일주일 전, 요거, 상사이 왕께 살보되, 이제 출가 아니하샤 닐외 디나면, 전륜 왕이 자연히 오시리이다. 왕이 기끄샤 사병을 돌어 안팎가로 막자라더시다. 이게 이제 훈민정음으로 쓴 말인데, 이거, 눈 감고 들으면 무슨 말인지 더 쉽게, 글자가 지금은 막 한자도 써 있고, 이에 왜 이응이 빠졌냐, 막 이렇게 보면은 이게 어려운데, 어, 요,
지금 현대 한국어로 고치면 상사는 점쟁이에요. 점쟁이. 예, 그 관상가가 왕께 사회였다. 이제까지 출가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1회 7일이 지나면 시달타 태자는 전륜왕위로 자연히 오르실 것입니다. 이제 이제 마지노선이 예, 일주일 남았나 봐요. 왕이 기뻐하시며 사병을 둘러 안팎으로 막으셨다. 그러니까 성문을 더 막 그 군사들을 시켜서 애워싼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김병숙 보살님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요거 관상가 아버지? 아, 저요? 예, 한번 읽어보세요. 우린 이거를 낭독하면서 읽거든요. 예. 단상가가 아버지 정반왕께 살해였다. 일주일만 지나면 전륜왕의 왕위에 오르십니다. 그날은 2월 초하루 결사적으로 출가를 막은 보람이 있어 앞으로 1회 동안만 태자를 잘 지키면 되는 상황이다. 정반왕은 그 옛날 4가지 군대 사병, 곧 코끼리 부대, 기마 부대, 수레 부대, 걷는 부대를 시켜 성문을 안팎으로 겹겹이 굳게 막아 지키게 했다. 도로? 예, 이건 옛날 도로로 말이에요. 음. 예, 번역하였다. 사병으로 선곽을 둘러싸서 안팎으로 출가를 막았다는 뜻이다. 도로의 오각일지도 모르겠다. 속보상절 어린 속보에서 위호. 두러 럽,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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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는 제가 할게요. 예. 여기 아까 보시면 잘 읽어주셨어요. 발음이 아주 좋으신데요. 여기 제가 빨간 글씨로 사병을 도로 안팎가로 막자라다시다 이렇게 써놨는데 이게 저기 글자가 잘못 새겨진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 사병 군대로 둘러 막으셨다 이런 뜻일 거다. 그래서 이제 둘러로 바꿔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왜냐하면 머린석보 지금 이 책은 석보상절인데 위호는 둘어 더불어서 호지할시라. 둘어라는 표현이 나오고 또 수미산 밖에 일곱산이 둘어 있나니 지금의 둘러 있다라는 뜻이고 이런 예를 찾을 수 있는데 돌어라는 말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거 우리 요새 뭐 그 책 읽다가 맞춤법 틀린 거 찾아내면은 뭔가 막 뿌듯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 어렸을 때는 그런 거 서로 찾기 막 놀이도 하고 막 이랬었는데 이런 걸 이제 또 여기서 찾아내서 기쁘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일주일만 이제 출가를 못 시키게 막으면 이제 시달타 태자는 왕이 되는 거예요, 자연히. 그래서 이제 출가할 수 없게 되니까 이제 아버지 정반왕은 어떻게 해서든지 일주일 동안 시달타 태자를 궁 안에 이제 가둬놔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처녀들은 지금으로 치면 뭐 이제 상궁, 뭐 각시, 뭐 그런 뜻이에요. 아리따울 책자예요. 그 아리따운 그 궁궐에서 일하는 여자들이 태자께 드사바 온가지 정제하여 우시사바며 각각 고반장하야 배사건을 태자의 한낱 욕심도 내허디 아니터시니 한 처녀의 만류화만을 가져들어 태자 목에 매사바날 태자의 깜짝도 아니하여 보신데 그각시 도로 끌어 밖에 내야 던지니라. 욕심은 탐욕의 마음이다. 이런 게 저는 너무 좋은 거예요. 욕심. 저 사람 참 욕심이 많아. 라고 하면 탐욕의 마음이 많아. 이런 뜻이구나. 그리고 만리화만 이거는 이제 저기 산토시 교수님이 이제 잘 아실 텐데 말리화라는 꽃을 그로 장식을 한 이제 그 저기 뭐예요? 그 목걸이에요. 그 관세음 보살님 같은 그 화만 영락 그래서 이렇게 목에 걸려 있는 그런 것들을 보시면 되겠어요. 그 말리화는 이제 노란색 꽃이라는 그런 뜻이다.
지금도 인도에 가면 그 사원에 갈 때 꽃을 들고 가거나 여성들이 그 꽃을 이렇게 잘 이렇게 실에 껴가지고 머리에 장식을 하고 그렇게 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어, 어, 요것들은 누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하실 만한 분 계실까요? 윤민자 선생님 읽어주세요. 새녀들은 태자께 들어와 온갖 춤과 노래로 정제를 하며 태자를 웃게 하며 갖가지 고운 모습을 지어 보이거늘 태자는 아무 욕심도 일으키지 않으셨다. 욕심은 탐욕의 마음이다. 한 처녀가 만류아만을 가지고 들어가 태자의 목에 메어들이니 태자는 꼼짝도 하지 않고 보고 있으므로 그 각시가 도로 매듭을 끌러 밖에 내던졌다. 말리는 누른 빛이라 하는 뜻이다. 출가 일주일 전 곱고 아름다운 처녀들은 온갖 재능으로 그야말로 최선을 다해 태자를 기쁘게 하려 애를 쓴다. 지금으로 치면 세상을 들썩이게 하는 각 잡힌 칼 군무와 고운 노래로 인기를 한몸에 받는 걸그룹들 정도가 될 것이다. 그러나 이미 출가 결심을 굳힌 태자에게는 더 이상 그들의 모든 것이 아름답지도 즐겁지도 않은 아무 감정이 생기지 않는 그림자에 불과하다. 한 처녀가 그런 태자에게 향기로운 말리화 꽃 목걸이를 목에 메어주며 매력을 뽐내본다. 말리화만의 화마는 영락이라고도 하는데 꽃을 실에 꿰어 목에 걸거나 머리에 장식하는 것이다. 지금도 인도나 남방에 가면 환영의 인사로 걸어주기도 하고 아가씨들이 머리에 정성스레 장식하고 사원에 가는 모습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태자가 그럼에도 미동도 하지 않자 화가 난 그 각시가 그 꽃다발을 다시 풀어 던져버렸다고 한다. 아마도 처녀들 중 가장 아름다운 아가씨였을 것이다. 세상에서 그녀가 매력을 뽐내면 어느 누구라도 매혹되지 않은 이가 없었으리라. 그러나 아무나 할 수 없었을 태자에게 건넨 화만, 그것을 다시 내던진 그녀의 태도는 당차다 못해 목숨을 각오한 일이 아니었을까 싶다. 내가 처녀였다면 어떠하였을까? 나는 나의 일을 정말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하였는데 보람은커녕 무시를 당한 것이다. 종종 인생에도 이런 일이 생기곤 한다. 나로서는 정말 하느라고 했는데 시절 인연이 맞지 않아서 너무 앞서거나 한 발 늦어서 어느 날 애써 만든 말려야만을 내던지고 싶은 때가 생기는 것이다. 대부분 용기 없어 꾹 참고 살지만 말이다. 그러므로 나는 이 처녀 각시에게 흔쾌히 한 표. 네. 제가 이걸 보면서, 와, 저기 뭐죠? 그 채녀각 씨가 엄청난 성격의 미인이었겠구나. 제가 요새 이제 노래하는 상국유사의 수로부인, 산모부인, 뭐 도화녀, 무슨 처용의 아내 이런 그 상국유사에 나오는 당찬 여성들을 이제 대변하는 노래를 하는 그런 이제 그 상국유사를 연재하고 있으면서 이 사람 굉장히 매력적이다. 얼마나 매력적이고 아름다웠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혹시 김경석 보살님 요즘에 가장 이쁘다고 생각하는 예쁜 여자 연예인 누가 있을까요? 글쎄, 누가 있을까? 요즘에 그 눈물의 여왕인가 그 드라마에 나오는 김지원이라는 배우가 꽤 똘똘해 보이고 예쁘더라고요. 네, 당차 보이죠. 네, 예, 예. 네, 저도 여기서 열심히 보고 있어요. 여기는 그 영어 제목으로 학생들이 뭐
뭐라 그래? 퀸 오브 티어스인가? 뭐 그렇게 이제 제목이 나가는데요. 저는 그 여배우가 그 뭐야? 그 송중기 나온 거 뭐죠? 태양의 후예? 거기에서 그야말로 똑단발하고 이제 자기보다 어린 아니 그 낮은 계급의 이제 하상가 하는 남성 군인을 좋아하는 그런 역할을 할 때 굉장히 제가 매력 있다라고 봤는데 이 여배우가 요즘에 이제 굉장히 이제 그야말로 뜨는 핫한 여배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 생각을 했었고, 그 또 요즘에 이제 저는 이제 그 TV는 없으니까 안 보는데 뭐 이렇게 듣자 하니 요새 뭐 한소희인가 하는 그 여배우하고 뭐 이제 류준열인가 하는 이제 남자 배우하고 뭐 그 이제 연문설이 터졌는데 요즘에 애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야 양다리 걸치거나 아니면은 헤어지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이제 또 연애하는 거 뭐 그걸 환승연애라고 하나 본데 한석이라는 여배우도 요즘 이제 나이 예뻐 그러면서 많이 이제 그러고 그 이제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밉상인 거죠 요새 이제 그 두 사람의 그 열애설이. 그래서 저도 그 생각을 해봤는데 어리고 예쁜 여배우를 생각해 보시면 그 만류하만을 걸어드리려고 했던 그 채녀각 씨가 떠오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채녀였다면 어땠을까? 이제 이런 거 옛날 이야기이기도 하잖아요. 이걸 이제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이제 해보게 되는 거죠. 이게 그냥 철학인 거예요. 철학이 뭐 아무나 못하는 무슨 철학자만 해야 되는 게 철학이 아니라 그냥 내가 어떤 거를 읽고 느끼고 한 것을 나에게 돌이켜 보는 거. 나 자신에게로 회향하는 거. 보통 회향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남에게 돌려주는 걸 회향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내 안으로의 회향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철학한다는 것은. 그래서 최녀각 씨의 입장에서 본다면 나는 정말 나의 일을 태자를 잘 모시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했는데 이 목석 같은 그 시달타 태자는 나를 그냥 그야말로 나무나 돌처럼 봤다는 거 아니에요. 무시를 당한 거죠. 그런데 꼭 이런 일은 아니지만 종종이라기보다는 거의 자주 대부분 인생에도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죠. 나로서는 정말 하느라고 하는데 시절 인연이 맞지 않아서 닿지 않아서 또는 너무 내가 시대를 앞서거나 또 시대에 한 발 늦어서 지금의 그 대수양을 쓴 김동인도 지금 이 대수양을 썼다고 하면 굉장한 반향을 일으켰을 거예요. 근데 그때는 이제 이광수가 그야말로 뭐 최남선하고 쌍벽을 이루는 민족 지도자였고 김동희는 이제 이제 선배를 뭐라고 할까 좀 해방하는 그런 이제 그 시선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 그 대수양이라는 이 걸출한 작품을 쓰고도 별로 이렇게 주목을 받지 못했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어느 날, 애써서 만든 만류하만이 뭐 자기 평생을 들인 작품일 수도 있고, 평생 성실히 그 자기의 길을 걸어온 어떤 이제 뭐 직업일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내던지고 싶을 때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나 뭐 딸린 가족이 있어서 이제 생계를 책임져야 돼서 여러 가지 이유들로 결국은 이제 꾹 참고 살게 되지만 어, 그래서 이제 저는 이 당시에 감히 궁녀가 시달타 태자에게 그 화만을 걸어줬는데 꽃목걸이 걸어준 것을 이제 목석처럼 가만히 있다고 해서 다시 풀러가지고 땅바닥에 내팽개치는 이게 진짜 목숨을 걸고 하지 않으면 안 될 일이었어요. 그래서
와, 진짜 대단한 성깔에, 저기 뭐라고 할까. 하나의 어떤, 그 단편적인 일화이긴 하지만, 굉장히 제 시선을 사로잡은 그런 사건이어가지고, 흔쾌히 한 표를 제가 던진다라고 썼죠. 그래서 이제 이걸 월인청강지곡이라는 책을 제가 또 따로 찾아서 여기에 실어 놓은 건데요. 월인청강지곡의 49번째 노래는 이렇게 돼 있어요. 각시가 시달다 태조를 꿰노라. 유괴하다라는 말도 이제 옛날에 어린아이를 꿰어서 납치한다 뭐 이렇게 하잖아요. 꿰다라는 말을 썼어요. 꿰노라. 낫 고비 비서 이렇게 되는데 낯을 안색을 곱게 꾸며 이런 뜻이에요. 들어가서 만류함을 시달타 태자 몸에 매사바나 태자의 덕이 굳으심으로 눈 빨아 보신대 만류하만을 도로 내야 바리니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요걸 더 쉽게 말하자면 각시가 꿰려고 얼굴 곱게 꾸며 들어가 만류하만을 태자 몸에 메어 들었건만 태자의 덕이 굳으심으로 눈 깜짝하지 않고 바라보시니 처녀 각시 만류하만을 도로 내다 버리니 어린 청강지곡의 노래는 이와 같아요. 채녀각시가 태자의 마음에 들려고 예쁘게 단장하고 고운 모습으로 말리꽃 화환을 걸어들여도 목석처럼 눈 하나 깜짝이지 않고 그저 바라보시니 그 아가씨 만류하만 내다버리네. 이런 정도의 말로 할 수 있어요. 어, 그래서 드디어 태자가 출가하는 날이 왔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요걸로 읽을게요. 2월 초 이튿날 밤에 태자가 출가하실 시절이 다 다르자 스스로 생각하셨다. 출가하실 시절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시절이라는 표현이 불교에서 자주 쓰이죠. 이때가 성문 밖에 나가시던 해 2월이다. 그러니까 사문 유관하시던 해 2월이에요. 2월 초 이튿날 밤. 그러니까 2월 7일이라는 뜻이죠. 나라 이을 아들을 장차 베게 하여 아버님의 원을 이루었다. 하시고 사람이 보지 못하게 방광을 놓아 사천왕과 정거천에 이르기까지 비추시니 제천이 내려와 예경하옵고 사례었다. 무량 것부터 하신 수행이 이제와 이것습니다. 태자가 말씀하셨다. 너희 말이야말로 옳다커니와 성 안팎에서 나를 막고 있기 때문에 나가지 못하노라. 제천의 힘으로 사람들이 모두 졸게 하였다. 시달다 태자의 출가일은 2월 7일 설이 있고 4월 7일 설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석보상절에서는 2월 7일 설을 따르고 있어요. 근데 또 수행봉기경이라고 하는 한문 경전에는 태자가 19세가 되던 해 4월 7일에 출가했다고 하는 옛날에는 이런 그 날짜나 시간의 관념이 지금처럼 이렇게 아주 세세하고 정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왜 두 달이나 차이가 나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출가하는 날 후사를 이을 아들을 태어나게 하였음을 재차 확인하고 아버지 정반왕의 소원을 이루어 드렸다고 거듭 말하죠. 이렇게 만반의 준비를 하고 방광을 하니 방광을 한다는 것은 빛을 놓는다는 거잖아요. 우리 봉선사에 우리가 그 강의했던 운하당 맞은편에 방적당이 있죠. 그것도 놓을 방자, 자취를 놓다라는 뜻이에요. 하늘의 여러 신들이 내려와서 시달다 태자의 출가를 돕습니다. 그 노래를 제가 월인청강기곡 책에서 찾아서 또 실어놨습니다. 그래서 이게 석보상절이기도 하지만 월인청강기곡도 있어서 석보월인이라고 제가 이제 명명을 하기도 합니다. 50번째 노래 출가하려 하시니 하늘에 방광하셔
하늘에서 그 하늘신들이 빛을 놓는 게 아니라 시달타 태자가 이제 출가하실 시절이 다 익어져서 그때가 도래해서 시달타 태자가 하늘을 향해 방광을 하는 거예요. 제 천신이 내려옵니다. 출가하실 때이므로 성안을 잠들게 재우려고 오소만이 또 옵니다. 오소만은 잠들게 하는 신이에요. 원인 청강지곡은 성안의 사람들을 잠들게 하려고 오소만이라는 졸음의 신령, 재미있지 않아요? 여러분들 밤에 잘 주무시나요? 저는 초저녁에 잠이 들어서 이렇게 오늘처럼 밤 12시 반에 다시 깬다든지 보통 한 2, 3시에 많이 깨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한국과 여기가 6시간의 시차가 있다 보니까 평생 이 한국의 시계가 몸에 붙어서 어, 거기가 여기가 저녁 3시면 한국이 9시예요. 그러니까 그때에 맞춰서 깨지는 것 같아요. 오소만이라는 졸음의 신령 이름을 구반다라고도 불러요. 근데 구반다는 가위를 눌리게 하는 그런 신이에요. 졸음의 신도 흥미로운데 가위 눌리게 하는 신도 있다는 게 너무 재미있지 않습니까? 나는 인도에 신이 지금도 매일매일 많이 생긴대요. 그 산토시 교수님 그렇죠? 그래서 판테온이라고 하는 그 이제 신전에 가면 그야말로 신이 우리가 만신이라고 하잖아요. 정말 10,000명의 신이 있다고 들었어요. 인도에. 그리고 이제 처녀들은 허공꽃 꼭두각시. 제가 곡두의 의미 아까 오늘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게 졸음의 신 오소만, 가위 눌리게 하는 신 구반다. 그 다음에 허공꽃 꼭두 이 그 세 단어예요. 음, 요것들도 그러니까 너무 좋아서 저는 요가 이제 석고상절의 또 다른 문장 표현력의 백미 가장 아름다운 우리말이라고 생각하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변조리던 각시달이 다리 드러내고 손발 펴버리고 죽은 것 같이 굴러 들어 있어 콧구무 대군케 드위하고 밑 니르리 못 갖춰하셔 자며 코 춤 흘리고 오줌 뛰니 니르리 빠며 코 고울고 니 갈고 빈입 씻고 방귀 니르리 하며 풍류갓들 부담고 까라디 했거늘 그제 촛불이 째듯 밝아 있더니 태자이 보시고 너기샤대 저 집의 양자의 이러한 것이로다. 분과 연지와 영락과 옷과 화만과 꽃과 발새로 꾸몄거든. 사우나 본 사람이 몰라 속아 탐한 마잠을 내나니 지혜라벤 사람이 정히 살펴보면 겨집의 몸이 꿈 같아며 곡도 같아도다. 요 부분을 읽고 싶은 거예요. 곡도 같아. 꿈 같고 곡도 같다. 변조리던은 우리말인데 없어졌어요. 무슨 말인지 몰라요. 변조리던 아름답게 꾸민 각시들이 다리를 드러내고 이게 이제 그 걸그룹, 보이그룹 지금 연예인들 그 아주 완벽해 보이는 아름다운 그 이제 춤추고 노래하던 처녀들이 밤중이 되자 잠이 든 모습이에요. 변조리던 아름답게 꾸민 각시들이 다리를 드러내고 손발을 펴버린 채 죽은 것 같이 가로세로 누워있다. 콧구멍은 떼꾸나게 움푹 뚫린 채 치켜져 들려서 자고 있고 아랫도리를 감추지 못하고 자고 코와 침을 흘리고 오줌 똥까지 싸며 코를 골고 빈입 씹는 신용을 한다. 방귀를 뀌고 풍류하는 악기들을 부둥켜 안고 깔려 있거늘 그때까지 촛불이 그 햇빛이 쬐듯이 밝게 비치고 있으니 태자가 보시고 이렇게 여기셨다. 지금 이렇게 다 그 엎어지고 뭐 이제
옷도 대충 다 벗겨지고 이런 상태로 잠들어 있는 거예요. 이제 신하들도 이렇게 자고 그랬을 때 이렇게 천신이 내려와서 위호하고 이제 출가를 돕는 그런 과정을 유성 출가 장면에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때 이제 그 모습을 본 태자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여자의 모습이 이러한 것이로다. 둔과 연지, 영락은 목걸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옷, 화만, 뒷꽂이, 팔찌로 꾸미고 있을 때에는 복이 사나운 사람인 줄 모르고 속아 탐하는 마음을 내게 되니 지혜로운 사람이 정히 살펴보면 여자의 몸이 꿈 같으며 꼭두각시 같도다. 이걸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출가할 때. 인간의 실상을 목도하는 장면이죠. 변조리다는 이제 옛날말 사전에 의미를 정확히 알 수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앞뒤 문맥과 아름답게 단장한 체녀드림을 감안해서 이제 그 아름답게 치장하고 그 이제 태자에게 그 잘 보이려고 하던 체녀들 이 정도의 뜻으로 제가 봤어요. 떼꾸나다는 우리 엄마가 저한테 잘 쓰던 말인데 이렇게 제가 어렸을 때 좀 병약하고 그래서 밥을 한 끼 안 먹거나 뭐 체하거나 그러면 뭐 눈이 뭐 쑥 들어갔구나 눈이 떼꾸나구나 이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쑥 들어가고 생기가 없다는 뜻인데 눈이 떼꾸나다고 쓰인다. 여기서는 콧구멍이 떼꾸나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누운 자세에서 콧구멍이 들린 채로 움푹하게 이제 들어간 모습으로 묘사한 것으로 볼 수가 있고 오줌똥의 똥은 띠라고 나와 있어요. 다시 들어가서 볼까요? 콧구멍은 콧구멍이에요. 군기, 구무, 대궁캐, 드위하고, 밑, 니들이, 목고, 사실 속옷, 뭐, 팬티, 뭐, 브래지어, 이런 거 생긴 지가 몇십 년밖에 안 됐다 그러죠. 그래서 옛날에 한 100년 전에인가, 일본에서, 이제 목욕탕에서 큰 불이 났는데, 그때, 그 여자들이, 부끄러워서 그 이제 못 나와서 많이 죽었다 뭐 이런 그 기사도 본 적이 있어요. 춤은 침이에요. 흘리고 오줌은 오줌, 띠, 예, 띠는 똥이에요. 그래서 이르리까지 그 이제 나오는데 띠로 나와 있는데 우리 표현에 속담에 아끼다 찌로 간다 이런 표현 쓰죠. 그 띠가 이제 부계음화가 돼서 찌로 간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속담에 찌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 밖에도 이제는 정확한 뜻을 모르게 된 우리 옛 표현들이 요 짧은 구절에 대방출된 이 단락을 저는 석보상조상건의 백미로 꼽습니다. 특히 빈입 씹다 같은 표정은 잠꼬대 하듯이 또는 아기들이 자면서 젖 먹는 신용 같은 거 할 때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연상해 보시면 될 것 같고 뒷꽂이로 번역한 것은 곧인데 꽂는 것을 이제 의미합니다. 비녀와 같은 꼬챙이로 머리를 장식하는 장신구가 무슨 우리 뭐 선덕여왕 뭐 미실 같은 거 뭐 아니면 이 가채 쓰고 막 그 나비 이렇게 달랑달랑거리게 하고 이런 때 쓰는 꼬지들 그런 것들을 봤어요. 그리하여 비녀를 포함한 머리 여기를 장식하는 장신구를 뒷꽂이라고 제가 그냥 번역을 했고 결과적으로 아름다운 여인들의 그 이제 이면 이제 적나라한 그런 모습을 구체적으로 묘사해서 그 아주 추한 몰골을 형용하고 있지만 저는 오히려 그래서 어쩌면 이 장면이 더욱 인간적이고 살아있는 표현이 많아서 석보상절 그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듭니다. 무엇보다 아름다운 여인들의 허상을 깨고 본래 면목을 통찰하면서 꿈 같고 꼭두각시 같구나라고 이제 갈파한 구절을 저는 두고두고 곱씹을 만하다고 봅니다. 석보상절 원문에는 곡도라고 하였는데 이 곡도가
이제 그 환영할 때 환상할 때 그래서 허공꽃, 헛개비, 눈앞에 없는 것이 보이는 거. 우리 눈 꾹 눌렀다가 눈 비비고 이렇게 뜨면 눈 앞에 뭐가 아른아른 이렇게 허공꽃이 떠다니잖아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 곡도에 각시를 붙여서 꼭두각시가 아닐까 된 것이 아닐까 이제 짐작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이야기에는 사천왕 그리고 사천왕을 따르는 그 권속. 권속은 가족이라는 말로 쓸 수 있는데 패밀리 그 뭐 갓파더의 패밀리 같이 그런 조직의 이제 통솔을 하는 사천왕이 있고 그 휘하들 그 다음에 태자의 이제 마부 찬이기와 에마 권특이가 등장해서 성을 넘어 출가하는 그야말로 유상 출가의 한밤중에 일어나는 장엄한 장면이 펼쳐집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그래서 15번째 이야기는 시달타 태자 출가하는 날 하늘의 장엄. 장엄은 지금은 뭐 아주 저기 뭐야 엄숙하다, 씩씩하다, 씩씩한 게 뭐 씩씩한 대안의 어린이가 아니라 아주 위가 있고 엄숙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장엄하다라는 것은 이제 화엄경에서도 이 엄자가 쓰이는데 꽃화자에다가 장식할 엄자예요. 그리고 이제 식자는 잡화 엄식의 줄임말이 잡화의 엄식의 그래서 화엄이거든요. 그래서 잡화는 옛날로 치면 100가지, 1000가지 아름다운 꽃들로 이제 꾸민 불교 경전, 법화경도 진리의 다르마로 꾸민 경전, 진리의 다르마 꽃 경전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불교에는 이 꽃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는 거, 요거 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 텐데요. 어, 이익배 선생님, 좀 졸으셨나요? 오랜만에 공부하시려니까 좀 힘드신가요? 어떻게 한 줄 오늘 뭐가 재미있으셨어요? 뭐 기억나시는 게 있으세요? 마이크 켜주세요. 이익배 선생님. 오늘 뭐가 재미있으셨어요? 저요? 네. 조느라고. 저라도 저기 뭐죠? 또 다른 영상 회상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부처님이 이제 인도의 영숙산에 가서 설법하시던 그 장면을 지금 터키와 한국과 산토시 쿠마르 선생님 인도 이 3개국을 연결해서 같이 공부를 하고 있고 오늘 일본에 계신 석보상절 연구가 선생님은 병원에 가신 다 이제 연배가 이제 드셔갖고 병원에 가시는 일이 잦으세요. 어. 노래하는 한국유사 미디어 붓다에 이제 자료를 많이 사진으로 올리고 시작했으니까 한번 꼭 읽어봐 주시고 또 저기 홍성두 선생님께도 안부 전해 주시고요. 예. 이풍호 선생님은 어디서부터 들으셨는지 어떠셨는지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저는 이제 말씀대로 연배가 좀 뭐 돼가지고 불흡치료 네, 갔다가 이게 환자들이 늘어져서 늦어서 아까 네, 김동리 소설가와 음, 이광수 저 소설가의 단종회사와 대수양 비교하는 것부터 이제 듣게 됐는데요. 네, 네, 그것도 상당히 우리 저 교수님의 해설이 잘 이렇게 대조를 시켜줘서 잘 들었고요. 음, 그다음에 이제 시달타 태자 이 출가 하는 부분에서 그것도 아주 재밌게 들었습니다. 특히 이제 어떻게 보면 그냥 집에서 혼자 읽었다면은 해석하는 데 그쳤을 텐데 물론 간간히 이제
우리말의 그 고어가 나와서 조금 흥미를 끄는 그런 단어들도 있지만은 이렇게 또 여성스러운 시각에서 이걸 또 이렇게 다시 재해석해 주시고 해서 상당히 재밌게 읽었고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 남자나 여자나 이렇게 생물학적으로는 자기 유전자를 많이 뿌려가지고 후손을 많이 생산해서 그거를 이제 후세에 남기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이 생명체로서의 그 본능인데 우리 시달다 태자는 그것을 뛰어넘는 어떤 그 부도의 길을 걸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진리의 유전자가 그 생물학적인 한계의 수억 배, 수억 배의 많은 그런 이렇게 진리의 말씀으로 이 가르침으로 전파되지 않았나. 저렇게 과연 우리 중생들이나 범인들이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뭐 이제 오늘 사실은 이제 자기가 출가한 후 6년 후에 아들 라울라가 태어날 것이다라는 것도 이제 그 이야기를 지난번에 이어서 오늘 이제 자기가 선언을 하는 그런 장면들도 나오고 근데 이제 가끔 그런 생각을 지금 하시니까 이제 라울라도 출가를 하지 않고 그 물론 10대 제자가 되었지만 이제 그 후손을 남겼더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도 잠시 또 좀 해보게 됐습니다. 예. 음, 어, 정봉길 선생님, 보살님 잘 들으셨어요? 네. 네. 윤민자 선생님 어떻게 읽으셨어요? 네, 저도 앞에 말씀하신 선생님 말씀 똑같이 그 우리가 항상 옛날에 그 지양대군 하면은 항상 그 사륙신 단종 항상 그 처단하고 이런 면만 봤는데 네, 그 어린석보 또 석보상제를 공부하면서 그 세조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래서 그 어린석보 그 서문을 읽으면서 좀 눈물이 났던 생각이 납니다. 너무 네, 네, 감격스러워. 네. 그러니까 어린옥보 선문은 이제 제가 언제 또 다시 이제 시작을 하게 되면 또 읽을 텐데요. 이건 진짜 너무나 명문장 중에 명문장이고 아니 그 세조의 육성을 이렇게 생생하게 들을 수 있는 그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훈민정음이 만들어지지 않았으면 어쩔 뻔했을까. 오늘도 제가 그 이광수와 김동인이에요. 김동인 이 두 천재 소설가가 없었으면 그 일제 그 강점기에 우리 언어와 이름 뭐 이런 것들 다 말살되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이제 물론 이광수는 나중에 이제 그 일본에 협조하고 뭐 이런 변절한 것으로 해서 그 이제 또 다른 평가가 엇갈리고 있지만 세조도 그렇고 이광수도 그렇고 최남선도 그렇고 뭐 누구나 인생을 살면서 공과 과가 거의 반반씩 똑같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럴 때 공은 공이고 과는 과로서 우리가 좀 떼어놓고 이제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형평성을 좀 이제 그 바라보는 그런 시각이 필요하지 않을까, 21세기에는. 어떤 사람은, 뭐, 99가지 잘했어도 한 가지 때문에 매도되고, 인생이 좀 그런 게 많지 않습니까? 또, 이제 그 반대인 경우도 있고,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를 진짜, 그 철학하게 하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오늘, 김경숙 선생님도 그한 말씀 해주시고 두 분은 저기 보기가 어려운 관계로 김경숙 선생님 오늘 처음 읽어보셨는데 어땠어요? 그, 그 옛날 고어들이 되게 좀 신선했고요. 특히 예전에 쓰던 그런 말들, 지금은 안 쓰는 말 같은 거, 네, 이런 거
들으면서 새로 공부하는 느낌 들어서 굉장히 좋았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아, 나는 너무 생소해서 좀 어려웠어요. 이럴까 봐 걱정했는데 신선했다고 말씀해 주셔서 너무 좋고, 저는 사실 그 할머니나 어머니들이 그때 당시에 학교를 다니시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 모국어를 다 그 할머니의 언어하고 어머니의 언어로 저는 배운 것 같은데, 그 언어들이 이 그 석고삼절에 막 마구마구 그야말로 은하수처럼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마다 내가 할머니 어머니의 언어를 다시 내가 이렇게 접할 수 있어서 진짜 참 내가 이 공부하기 잘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모국어의 직관과 통찰력이 다시금 되살아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화요일 날 좋은 시간 기다려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잘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네,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